안녕하세요. 류은희입니다. 관혼상제, 이 말에는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혼례를 올리고 상을 치르고 제사를 올리는 인간의 길이 관혼상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효일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정성을 다해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잘 지내왔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아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전체가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는 것이라 하시며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이르러 사람들은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효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배오경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이런 동양상국에서 이해하는 효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효라고 하는 효, 우리가 단어만 들어도 효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우리가 효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사실은 따뜻해지는 마음이 생겨야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당연지사고요, 인간의.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뭔가 짐이 되고 불편한 단어였어요. 사실은 이제 그 질문에서 중국과 일본과 이런 어떤 동양권 내에는 모두 다 기본적인 그 인륜 지도를 또 뭐 공자의 학문을 정신적으로 계승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효의 형태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보면은 의리적인 효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또 중국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중국도 지금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인륜지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서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효라고 하는 주제도 어쩌면 그걸 풀어가는 방법은 민족적인 정서와 결부되어서 우리는 그걸 정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법도라든가 우리가 지금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 삼강오륜이라는 어떤 의무감에서보다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정이라고 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으로 효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효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게 왜 거기에 첫 강의에 조금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는 효라고 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마 늘 마음속으로 지금 나이를 먹어도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늘 효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그 따뜻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인데 그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조금은 무겁고 내 현실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효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사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그냥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면 과거부터 효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할 때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랬던 효가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서 바뀌어지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자식들로 하여금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존경하고 조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점차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생활 속으로 접근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철학적으로는 그걸 인문 사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인문이라고 하는 거, 내 중심, 아무리 그 귀한 거지만 이제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는 그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좋은 것, 효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당연히 행해야 됐었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어요. 뭐 책에서 효를 강조하고 이래야 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느 시대가 되면은 이제 책으로서 쓰게 되고, 책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은요, 내가 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면은 아무도 강조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단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는 자꾸 강요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진 거죠. 그러면서 효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듯이 송대에 오게 되면은 태평어람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근데 그 당시에는 효가 가장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태평어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조선조에 오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조선조에 오게 되면은 이것이 가장 앞에 오게 됩니다.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에서는요, 효가 제일 앞으로 와요. 이건 뭐냐? 바로 시대적으로 이와 같이 이 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행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이 변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사회, 이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효는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될까?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성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효자는요, 효자를 만들려면 부모가 절반은 효자가 돼야 된다고. 물론 당연히 부모님이 효도를 하게 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당연히 효도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을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려면요, 부모도 절반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자식 효도할 수 있게끔. 가만히 앉아가지고 효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효도일진데,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어느 일방적으로 순임금처럼 내가 혼자 아무리 부모님을 보고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순임금은 역산에서 밭을 갈면서 아버지는 고수이고 어머니는 아주 완악했단 말이에요. 계모였고 또 어린 이복 동생은 또 너무 모질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순임금은 역산에서 밭을 갈면서 하늘에 통곡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부족해서 그야말로 부모님의 노여움을 사고 그러는데 내가 더 효도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마음으로 행복하시고 이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늘에 통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어떤 자녀가 지금 우리 사는 21세기를 사는 젊은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요? 이런 자식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똑같은 순임금의 시대를 바라보고 순임금 같은 내 자식이 순임금 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고의 패러다임이에요. 순임금 같은 패러다임을 지금 젊은이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효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그럼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되나? 부모님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은 그대로 있으시면서 자식 보고 변화하면 되나요? 그 전에 저희가 자랄 때요. 저희 마을에 효부상을 몇 번 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혼자 되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아마 100살 가까이 되실 때까지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요. 이제 늘 저희가 이렇게 정말로 저는 대단하시다. 저 어르신을 저렇게 90 넘도록 며느리가 잘 모셔서 효부상을 몇 번을 타고. 근데 그 시아버님이 어떠시냐면요. 아침이면 절대 며느님 고생을 안 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깨끗하게 하고 며느리 저기 바쁠 때는 당신이 식사 다 하고 나 밥 먹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무너무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저한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시어머님이 97인데 작년 2012년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을 며느리를 이제 공부를 하러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오래 되시기도 했지만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연초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한테 공부를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과일을 사가지고 가요. 건강하시냐고. 며느님이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면 불편하시죠? 제가 이러면요. 그 시어머님이 97 되신 시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안 살림을 다 해주세요. 손주 다 키워주셨고 집안에서 콩나물 다 다듬어 주시고 청소 다 해주신답니다. 시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저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난 내 며느리 때문에 살아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저를 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 말을 듣는 며느리가 어떻게 효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효도하지 않아요? 내 며느리가 나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부모님도 이와 같이 자식을 효자를 만든다는 거죠. 고마워하고. 이와 같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가 생활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사회에서의 효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따뜻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효인데 가정의 따뜻함을 만들어주는 근원이 바로 효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뭐예요? 우리가 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시어머님이나 또 그 시아버님이나 이런 분처럼 정말로 자식을 배려하고 너 애쓴다. 오늘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식은 어떨까요? 아마 돌아오면 그 부모님께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 아버님 오늘 뭐를 드셨냐? 맛있었냐? 이렇게 정말로 시아버님이 아니고 내 부모님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어떤가요? 그 관계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정, 그러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오늘 얼마나 애썼니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너 공부 잘했니? 이거보다는 오늘 힘들었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게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가정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사랑의 원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피곤했어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너무 밖에서 남자들 피곤합니다. 근데 그 피곤이 집에만 딱 들어오면 집에 가려고 생각만 해도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위로받고 내 아이들이 아빠 오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내 아이가 와서 아빠 품에 안긴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런 가정, 이거를 만드는 게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사회의 문화, 사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사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 아버님들은요, 근엄하셔야 됐어요. 저희 위로 오빠가 4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아들은 엄격하게 길러야 된다고 아들한테는 절대 허튼 말을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막내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예뻐하시고 하셨어도 아들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근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왕따입니다.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 존재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명이 길지를 아직 않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 가정이 그냥 이렇게 물타리 안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여럿이서 그냥 어울려서 그거 음식도 얼마나 참 그렇죠. 우리 음식 같지 않죠. 근데 그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의 사고는 어떤가요? 아프리카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는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어머니고. 왜 그러냐면은 자연과 맞서야 되는데 그 자연과 맞서는 방법은 어떠냐면 가장 오래 경험해 본 사람이죠. 가령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 곰을 잡았다? 이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농경사회, 저 어렸을 때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면 그 농경사회에서 저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오빠들 이런 울타리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침에 학교 가려면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래도 뺑뺑 돌아야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느냐. 모든 게 할머니가 야야 그 하늘이 내려다본다. 눈 뜨면 그때부터 할머니의 간섭이 아니죠. 할머니 배려셨어요. 야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게 사랑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에 나가면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이 모두 오빠 친구고 아버지 친구였고 그러면 내가 조금만 옷을 잘못 입으면 야 임마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가 이래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우리 가정과 똑같은 단체였다는 거죠. 사랑의 단체고. 이랬던 단체가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러한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법을 제일 잘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셨어요. 전 지금도 농사를 잘 몰라가지고 늘 이장님한테 물으러 가요. 근데 가장 잘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모르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으면 됐어요. 그랬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쨌어요? 우리는 저희가 이제 성장해서 저희가 취직할 때가 바로 산업사회의 진입로였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사 1년 내 지어도 그거 수확이 없었어요. 수확해가지고 1년 내 거둬들여도 뭐 병해가 한 번 와버리면 거둬들일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내 자식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쳐가지고 그 자식이 화이트 칼라죠. 허다못해 면석이라도 하니까 어때요? 면석이를 하니까 한 달이면 똑같이 고정된 수입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내가 농사 1년 내 짓는 것보다
고정된 수입이 매번 들어오니까 그게 더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은 직장 따라서 멀리 부모를 떠나가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어쨌냐면 누구나 다 그냥 한 가지 자기가 전문 기술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먹고 사는 밥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 하나만 있으면, 자격증 하나만 있었으면. 저희들 시대에 대학만 나왔으면 다 먹고 살았어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었고. 대학 졸업하면 다 뭐 직장에 어지간하면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1세기는 지식정보와 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들어서. 근데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농사 지어서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보는 옛날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 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사회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데 정보는 아주 소프트한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대학에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취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졸업하고 취업을 시킬까? 저희들이 오히려 그 직장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옛날같이 자격증 하나 가지고 취직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교 다니면 학점 따야지. 취직 걱정해야지. 자격증 준비해야지. 먹고 살 준비해야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요.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 효도비 못 드려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달에 용돈 몇십만 원요. 생활비에서 빼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 하나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앞으로 젊은이들은요, 이 전화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작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거 도대체 기계 저거 내가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컴퓨터도 그냥 익숙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내 자식의 삶도 어른들의 머릿속으로 다 통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내 자식이 뭘 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건 뭔가요, 우리가? 바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앞으로 얼마 동안 지나면 어쩔 것 같아요? 더해집니다. 이제 문맹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돼집니다.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세상이 저래서는 하고 개탄만 해서 되나요? 나도 달라져야죠. 나도 달라지지 않으면은 이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태평호람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의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송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효에 관한 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책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24효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순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요. 중국에서 조맹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24효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중국에서 역대에 내려오는 효도를 했던 그런 분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24효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 조맹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권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권준이라고 하는 분이 저 24효를 그림으로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바쳤어요. 권부인 아버지에게 저 24효도를. 그러니까 처음 24효도가 나올 때 그 그림은 전부가 다 중국의 고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나라의 효행에 관한 이야기를 보태가지고 완성을 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이 아버지 부모님께 이와 같이 탕약을 끓여서 드리는 거, 또 이렇게 단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저 이야기는 증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효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내가 지금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부모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불언유하며 멀리 나가 놀지 아니하며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럴 수 없죠. 근데 멀리 나가서 놀다 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나를 너무 급히 찾아요. 찾는데 너무너무 효성이 지극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애타게 찾는 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통이 와요.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얼마나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겠어요. 우리는 그걸 텔레파시라고 하죠. 아, 어머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쫓아와서 이와 같이 보니까 어머님이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지금 보면은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조선조에 오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한글로 써가지고 효행도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제 효행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효를 강조하게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어우야담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맨 앞에 놓지 않아도 됐어요. 그랬던 것들이 조선조에 오게 되면 효가 첫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야담에 보면은 효행에 관한 얘기가 제일 앞머리에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조선조에 오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효를 강조하면서 생겨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러면 효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이제 강조했는데 효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는 이제 저것을 효는 생명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로 묶는 거다. 어떻게 묶는 것이냐? 우리가 효를 빼놓으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는 집에서 애들 오고 막 그냥 전쟁을 치르듯이 애들을 그냥 해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얘는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긴 지쳐.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오는데 당신은 지금 좀 일찍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그때 자기는 지금 밖에서 너무너무 높은 사람한테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짜증을 내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나요? 바로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부는 어머니는 가정의 영혼이다. 영혼이 어때요? 맑고 밝고 건강해야지 튼튼해질 수 있죠. 내 집안에서는 여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상지덕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아버지는 의로워야 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하고 형은 우애해야 되고 동생은 공손해야 되고 자식은 효도해야 되고 그 근원이 어디서 오면 효라고 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의로움은 잣대가 돼야 돼요. 때로는 잘못하면 자식을 채찍도 때려야 되고 나무라주기도 해야 돼요. 아버지는 항상 잣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갈림길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바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잣대니까. 그러려면은 자식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그거를 다 쌓아놓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우리가 지금 밖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만 그 얼음을 녹게 하는 건 뭐예요? 따뜻한 햇볕이에요. 그게 자애로움인데 그것이 바로 어때요? 효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걸 어머니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남편이 지치면 남편도 쌓아놔주고, 자식이 힘들면 자식도 쌓아놔주고, 또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효이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효이다. 그래서 송대의 유학자는 효를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지금 우리가 제사에서 시작됐는데,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지 만물이 때에 맞춰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사 드리는 것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근데 나를 돌아보는데, 나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 그치는 게 아니죠.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 절대 다른 생명 해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연습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은 연습이다.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고 친애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의식은 바로 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서명이라고 하는 글에서 보면은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효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나요? 내 존재의 소중함, 내 존재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면 내 친구도 소중하고 다 소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명은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우주 자연 가운데 나는 아주 소중한 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것, 부모님의 것, 하늘의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는데 그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행복 지수는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그 내몽고에 갔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몽고에서 보름간 있다가 돌아오면서 그 유목민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말똥 주워가지고 그거 햇볕에 말려서 그거 불 때 가지고 그릇이라고는 냄비 하나에다가 끓여 먹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웃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해맑은 웃음이에요. 그 해맑은 웃음이 왜 웃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웃집에서 큰 아파트 이사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은 불행이 시작돼요. 누구는 지금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 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돼. 왜 남과 나를 비교해요? 내 생명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 남하고 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은 바로 내 생명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남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가족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렸을 때 너를 기르면서 엄마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었다. 난 너를 통해서, 저 사내 아이만 연년생 키웠습니다. 15개월 차이 나는 아이들을. 근데 효도는요, 3살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평생의 효도는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따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부모님께 주는 사랑은 다 줬어요. 그 사랑스러운 눈빛, 웃음, 걸음 못 걷다가 한 걸음 뛰어보세요. 우리 막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덕의 행위는 효를 근본으로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는 하늘에 대한 도리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건, 효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면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도리예요. 땅의 도리, 나의 도리이자 땅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 되며 생명의 원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효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산업화와 도시화, 이와 같이 가족이 변동,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사는 가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내가 쉴 곳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할까요? 가족 파괴예요. 지금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제 아는 친구도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아이는 낳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기르냐 하고 아이를 안 낳기로 약속해가지고 안 낳아요. 그게 바로 어떤가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것에서 어긋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사회와 가족이 변동해서 생겨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통적 가치가 아까 우리가 무슨 삼강오륜이라든지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도덕, 효, 인 이런 전통적 가치가 지금은 모두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뉴스만 켜면 텔레비만 켜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너무 참혹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모두들 방법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문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학교 지킴이를 둬야 된다. 학교 지킴이 둬가지고 도둑 하나를 10사람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지킴이 둬가지고 그게 지켜져요? 어디에서 오냐면 가정의 파괴에서 옵니다.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왔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따뜻한 사랑, 따뜻한 가정,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슴속으로 그냥 느끼면서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서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거기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와 같이 관계가 크게 변화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의무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앉으면 할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뭐 물으면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될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저기 예쁜 학생 뭐 모르면 뭐에서 찾아? 모르는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떤가? 뭘 보고 그 모르는 해답을 찾아? 응? 인터넷 찾지? 제일 먼저? 인터넷 치면은요. 인터넷을 쳐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단어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저희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이거 뭔 말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학생들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묻습니다. 인터넷한테 가서 물어요. 인터넷 딱 치고 그냥 키보드 하나 딱 누르면 답이 좌르르 쏟아져요. 그것도 한 개만 쏟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너무 많은 해답이 쏟아져요. 그중에서 그냥 골라 잡으면 돼요. 아버지한테 갈까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괜히 책 잡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님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이거 사회가 흘러가지 말라고 문화가 발전하지 말라고 막은들 막아줘요.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묶을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는 우리가 이 타이틀이 바로 뭐였어요? 배려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배려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거 스마트폰 잘 못해. 그러면 딸한테 가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으면 딸이 잘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자꾸 소통하는 대화의 그 화제의 공통점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점에서 서로가 사랑을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식과 부모가.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늘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그런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지금 이런 제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지만 이건 좀 다르죠. 인터넷도 다르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하고 부모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상적인, 공자님은 그거를 효제자로서 풀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풀어가는 방법, 임금과 통치자와 백성들이 같이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혈구지도라고 그래요. 혈구지도를 하게 되면 백성을 얻고 나라를 얻는다. 그럼 혈구지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이 잴 수 있는 잣대예요. 그게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기역자는 넓은 데도 잴 수 있고 좁은 데도 잴 수 있어요. 그 기역자를 똑같이 재주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들이 이제 부모님 방문을 해서 야야 또 요새 뭐 뉴스 보니까 이렇다고 하던데 너도 많이 힘들지야? 어때요? 그렇게 위로를 먼저 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접점을 찾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접하는 소식들 이거를 가지고 바로 다가가자. 다가가는 접점을 찾자. 그게 바로 효할 수 있는 시작이다. 그건 뭐에서 나왔어요? 배려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우리가 공통적인 공통 화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요.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스페인에 갔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서 지중해가의 아주 아름다운 해변 도시에 호텔에 90도 더 돼 보이세요. 그런 그 노인들 부부간에 몇 쌍이서요. 호텔 그 로비에 아름다운 벤치 위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참 복지 정책이 정말로 잘 돼 있는 나라구나. 그렇죠.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노인들이 그렇게 나오셔서 앉아서 호텔에서 한 달씩 묵으실 수 있죠. 물어보니까 그게 한 달 이상씩 그렇게 호텔에 와서 계신답니다. 아름다운 때 그 지중해가에 와서. 지금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가 요구하는 삶의 욕구가 옛날하고 어때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어르신들도 의식주 해결하는 걸로 행복하다고 안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이웃집에 친구가 저기 외국 여행 갔다 온다. 너는 뭐 하냐? 나도 외국 여행 좀 보내주지. 우리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요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식주의 해결로서 요구가 충족됐지만 지금은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이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사회적 요구는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뒤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이렇게 길어졌어요. 옛날처럼 50년, 60년 사는 삶이 아니죠. 이제 100살이에요. 앞으로 120살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50, 60까지인데 50, 60 이후에 40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놀면서 살아야 돼요. 자식들이 봉양하는 걸 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욕구도 달라졌다. 달라졌는데 이것에 맞춰서 젊은이들의 삶은 맞추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 중에서 지금 빈곤층이 67%예요. 노인 인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이 자식들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매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가 솔개입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그래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솔개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40년쯤 되면은요, 솔개의 부리가 너무너무 길어진대요. 길어져서 먹이를 낳고 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0년 정도 되면은, 그리고 이 털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무거워서 높이 날 수가 없대요. 또 발톱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먹이를 움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솔개는 혼자 저 높은 데 바위 위로 올라가서 스스로 이 부리를요, 바위에다가 대고 쪼개가 이렇게 부러뜨려야 된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리를 부러뜨리고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자기 털을 뽑는 거예요. 이 솔개의 갱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나이 먹고도 우리가 노후에 50 이후 60에 50, 60 되면 정년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서 40년, 50년을 살 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갖다 주는 것만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한문을 잘하니까 어때요? 이제 손주들이 오면은, 야야, 내가 너 한문 공부 재밌게 가르쳐 줄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와 같이 사회에, 가정에 환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솔개의 갱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갈수록 사회는 너무너무 각박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쉴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족이고,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아까 우리가 효를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가 가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족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가족 중심으로 여행을 가고 가족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데 가정에 효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을 묶어줄 수 있는 소통의 끈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제가 어제 예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예를 말씀드렸는데, 예의 방법으로서 이와 같이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접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거는요, 뭐 하는 그림인가요? 지금 아기가 첫 걸음을 떼고 있어요. 이건 빈센트 반 고흐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아기가 막 첫 걸음을 떼, 엄마가 지금 이제 이렇게 땅에 내려놨어요. 아버지는 어때요? 오라고. 우리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 그림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떠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림이죠. 저 그림은, 아버지는요, 저 애기 지금 당장 가서 이렇게 안고 싶어요. 가서 안아주고 싶어. 걷다가 한 걸음 떼다가 넘어질까 봐. 우리 저기 어머님들 자녀 기를 때 어떠셨어요? 애기 첫 걸음 뗄 때 저 금방 넘어지려고 비쩍비쩍 하면 그냥 가서 잡아주고 싶죠. 이 아버지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는데 저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냥 가고 싶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저 어머니는 아기를 막 이제 걸음마를 떼는 이 아이를 땅 위에 딱 내려놓으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너도 이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너가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서 걸어보아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저런 심정이에요. 저런 심정이었고, 저 아이는 지금 아빠의 손을 보고 지금 달려가려고, 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빈센트 반 고흐가 저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아마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는 다 저런 심정으로
아마 길렀을 거예요. 내 아이가 우뚝 이 험준한 세상이지만 여기에 우뚝 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잘 건강하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아버지는 내가 가서 당장 가서 내가 품에 안고 싶지만 저 아이가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마 굉장히 가서 달려가서 안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거를 참고 저렇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통해서 효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저거를 잊지 않는 거 아닐까. 우리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이거를 잊지 않는 게 결국은 효 아닐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다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가장 따뜻한 거. 또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문화가 발전할수록 가정이 파괴되면 이제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가장 따뜻하고 안락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그 효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변화되는 사회에서 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효의 의미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학생들은 항상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갔다가 늦게 학원을 다녀와서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애기들 너무 바빠요. 뭐 유치원생도 지금은 과로로 쓰러진답니다. 과로로 쓰러진다 그래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학원 몇 군데 가면은요 12시쯤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애한테 효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지 몸뚱이도 주체를 못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효도는 당연한 거지만 어때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요. 그 애기들한테 효도를 어떻게 강요해요? 근데 저는 아까 효도는 제가 배려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사랑이고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아까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바쁠 때는 그런 생각에서 놓여놔야 돼요. 내가 효를 해야 된다고 늘 부담스러움, 이게 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걸 왜 짐으로 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아름다운 걸 봤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봤어. 엄마, 나 지금 뭐 보고 있게?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같이 문자 보낼 수 있죠? 엄마, 아빠, 나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엄마 생각했어요. 어떤가요? 엄마가 그 메시지를 봤어요. 어머, 내 딸이 지금 아름다운 걸 보면서 지금 엄마 생각하네? 이게 효예요. 그 다음에 큰 게 효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께 엄청난 거,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옛날같이 혼정신성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자리 편하게 주무셨어요 하고 절하라고 하면 애들이 가능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못 가는데. 그거는 그냥 원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 날 아빠가 오랜만에 일요일 날 아빠 얼굴을 봤어. 일주일 내에 못 봐요, 애기들. 얼굴 못 보잖아요, 아빠 얼굴. 근데 일요일 날 아빠 봤어. 아빠 힘들죠?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아빠 힘들죠? 아빠 나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에서 시작한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하고자 마련한 가요국중,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배옥영 교수님의 3강 마지막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